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동사무소 직원이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혼자 산 지 7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등본만 떼고 돌아오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다음 분 계세요? 동사무소 민원실 창구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무뚝뚝했다. 오전 11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대기실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 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호출벨 소리와 겹쳐졌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정숙희는 낡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섞인 짧은 파마였고 손등에는 얼룩덜룩한 검버섯이 번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창구 위쪽에 걸린 전광판을 향해 있었지만 사실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고 그 너머로 유모차를 끌고 들어온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느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67번 대기자분 계세요? 67번이요. 정숙희는 손에 든 번호표를 들여다봤다. 74번. 아직 7명이나 남았다. 그녀는 핸드백 안쪽을 뒤적이며 오래된 신분증과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등본이 필요하다고 동네 복지관 직원이 알려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넘었고 아들은 부산에서 일한다며 명절에도 잘 올라오지 않았다. 월세로 살고 있는 반지하 방은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껴 써야 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도 받으려면 서류를 갖춰야 했다. 정숙희는 메모지에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다. 등본 한 통, 신분증 지참, 동사무소 1층 민원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다. 71번 대기자분 창구로 나와주세요.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의자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정숙희는 창구 쪽을 바라봤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직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받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건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민원인들은 인사도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고 직원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다음 사람을 불렀다.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다. 에어컨 바람이 한쪽으로만 세게 나와서 창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추워 보였고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72번이요. 72번 대기자분. 정숙희는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사실 동사무소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어릴 적부터 관공서라는 곳은 뭔가 딱딱하고 어렵고 눈치가 보이는 곳이었다. 직원들은 친절하지 않았고 서류를 한 장이라도 빠뜨리면 다시 오라고 했다. 정숙희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아침부터 두세 번이나 가방 안을 확인했다. 신분증, 메모지, 그리고 지갑 속에 접어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등본 발급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1,000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73번 대기자분 창구 앞으로요. 이제 1명 남았다. 정숙희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앉았다.
긴장이 되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번호를 놓칠까봐 참았다. 창구에서는 중년 남자가 뭔가를 따지듯 말하고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가리켰다. 남자는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고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정숙희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자기 차례가 오면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받아서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74번 대기자분, 74번이요. 정숙희는 벌떡 일어났다. 핸드백 끈이 의자 팔걸이에 걸려서 순간 휘청거렸지만 금방 바로잡고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구 앞에 서자 형광등 불빛이 얼굴에 직접 내리쬐었다. 정숙희는 번호표를 창구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저기 등본 떼러 왔는데요.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신분증이요. 정숙희는 서둘러 핸드백을 뒤졌다. 신분증이 지갑 안쪽에 끼어 있어서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희는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 직원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기다렸고 정숙희는 겨우 신분증을 집어 창구 위로 밀어냈다. 등본 한 통이요? 네, 한 통이요. 직원은 신분증을 스캐너에 대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며 정보가 떴다. 정숙희는 창구 너머로 직원의 손가락 움직임을 지켜봤다. 직원의 얼굴은 무심했다. 눈은 화면만 보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클릭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정숙희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숨을 참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직원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마우스를 더 천천히 움직였다. 화면을 스크롤 내리고 다시 위로 올리고 뭔가를 클릭했다. 정숙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잠깐만요. 직원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섞여 있었다.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들여보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다. 클릭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직원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불렀다. 김 대리님, 잠깐만 이것 좀 봐주세요. 옆자리 직원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다. 정숙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된 걸까? 서류를 잘못 가져온 걸까? 아니면 신분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정숙희는 창구 위에 놓인 자기 신분증을 내려다봤다. 사진 속 자기 얼굴은 10년 전 모습이었다. 머리는 더 검었고 주름은 덜했다. 지금의 자기와 많이 달랐다. 직원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다. 뭔가 긴장한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 직원은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메모지 위에 볼펜으로 빠르게 뭔가를 적었다. 손놀림이 급했다. 정숙희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다. 직원은 메모지를 접어서 등본 종이 밑에 살짝 끼워 넣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서류를 들어 창구 밖으로 내밀었다. 여기요, 등본이요. 정숙희는 서류를 받았다. 손에 닿는 종이의 촉감이 차갑고 매끄러웠다. 그리고 그 밑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가 손끝에 스쳤다. 정숙희는 직원의 얼굴을 봤다.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정숙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입모양만으로 말했다.
바로 나가세요. 정숙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직원은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희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창구에서 물러났다. 뒤에서 다음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다. 정숙희는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이 빨라졌고 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정숙희는 멈춰서서 손에 든 서류를 펼쳤다. 등본 종이 밑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정숙희의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메모지를 든 손이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무겁고 차갑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정숙희는 메모지를 핸드백 안에 쑤셔넣고 복도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뛰기 시작했다. 정숙희의 낡은 운동화가 복도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핸드백이 옆구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갔다. 계단 입구가 보였고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렸다. 정숙희는 계단으로 뛰어들었다. 손잡이를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한 층, 두 층.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발을 헛디뎌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손잡이를 꽉 쥐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1층 출구 표지판이 보이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얼굴을 때려 눈이 부셨다. 정숙희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주차장 쪽을 바라봤다. 차들이 듬성듬성 주차되어 있었고 검은색 승용차, 흰색 SUV, 빨간 경차.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정숙희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메모지의 글씨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도망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정숙희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큰 길로 나가 인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교복 입은 학생들. 정숙희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고 누군가 어깨를 스쳤다. 정숙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중년 남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었고 정숙희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신호등을 빨리 건너가고 싶었지만 빨간불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옆에 선 젊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고 배달 오토바이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헬멧을 쓴 배달원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정숙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고 배달원이 고개를 들었다. 헬멧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보였다. 그 눈이 정숙희를 향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고 정숙희는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뛰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는 다행히 그대로 지나갔고 정숙희는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가 있는 곳으로 정숙희는 걸어가 주저앉았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정숙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메모지를 읽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왜? 무슨 이유로? 정숙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카페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할머니. 아무도 정숙희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정숙희는 핸드백을 다시 뒤져 등본을 꺼냈다. 종이를 펼쳐주소, 세대원, 전입일. 낯익은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 자기 이름. 정숙희. 주민등록번호. 아무 이상 없어 보였다. 정숙희는 다시 메모지를 보고 등본을 봤다. 뭔가 놓친 게 있을까? 정숙희는 종이를 구석구석 살폈다. 그때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숙희는 깜짝 놀라 핸드백을 뒤졌다. 오래된 폴더폰이 진동하며 소리를 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였다. 정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급했다. 아까 창구에서 자기를 응대했던 동사무소 직원이었다. 정숙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기 밖에 나와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어요. 어느 벤치요?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이에요? 횡단보도 건너서 한 100m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아니에요. 거기도 안 돼요. 할머니, 지금 당장 사람 많은 데로 가세요. 카페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세요. 빨리요. 정숙희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길 건너편에 카페가 보였고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정숙희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카페 쪽으로 걸었고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차가 없어 그대로 길을 건넜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정숙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식혔다.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카페 안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수다 떠는 대학생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여자가 있었다. 정숙희는 구석자리로 걸어가 앉았고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들어갔어요. 카페 안에 있어요. 거기 사람 많아요? 네, 꽤 있어요. 좋아요. 거기 있어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야 하는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숨소리가 거칠게 섞여 들렸다. 할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까 제가 화면 확인하다가 봤어요. 4천만 원. 할머니가 신청한 거 아니죠? 대출?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그 대출 신청이 들어온 시각이 오늘 아침 9시예요. 할머니가 여기 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신청 장소가 이 근처 대부업체예요. 정숙희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할머니 신분을 도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등본 떼러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분증 확인하려고요. 아니면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면 할머니를 직접 데려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정숙희의 손에 힘이 풀려 핸드백이 떨어졌고 바닥에 쿵 소리가 났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정숙희는 핸드백을 주워들고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럼 저 어떡해요? 경찰 신고했어요.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나갈게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까지 위험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저 지금 나갑니다. 카페 이름이 뭐예요? 정숙희는 고개를 들어 카페 안을 둘러봤다. 카운터 위에 간판이 보였다. 카페봄.
카페 봄이요. 동사무소 맞은편이요. 알았어요. 10분 안에 갈게요. 그때까지 거기 계세요. 통화가 끊기고 정숙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길 건너편 동사무소 건물이 보였고 주차장에 차들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승용차. 창문이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었다. 차 안이 보이지 않았고 정숙희는 그 차를 지켜봤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엔진이 켜져 있는 것 같았다. 배기가스가 희미하게 나오고 있었다. 정숙희는 시선을 돌렸고 카페 안 사람들을 봤다. 노트북 두드리는 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낮게 깔린 음악 소리. 평범한 오후였지만 정숙희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정숙희는 카운터로 걸어가 젊은 남자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정숙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정숙희는 물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창밖을 봤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차가 멈춰섰다. 흰색 승합차였다. 뒷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내렸다. 둘 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두 남자는 동사무소 입구를 바라보고서 서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통화를 시작했다.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 시선이 카페 쪽으로 향했다. 정숙희는 몸을 낮추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참았다. 몇 초가 지나고 정숙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남자들은 여전히 서 있었고 한 명이 담배를 꺼내 물었고 다른 한 명은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때 동사무소 입구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왔다. 양복 남자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자기 차로 걸어갔다. 정숙희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가장 최근에 떠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정숙희는 다시 걸어보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왔고 정숙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니 두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서 카페 쪽으로 오고 있었다. 정숙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뒤쪽을 둘러봤다. 화장실 표시가 보였고 그 옆에 비상구 표시도 보였다. 정숙희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비상구 쪽으로 걸었다. 문을 열어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이 깜빡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2층. 발소리가 울렸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위에서는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정숙희는 숨을 죽이고 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계단을 밟는 소리, 손잡이를 스치는 소리. 정숙희는 아래층으로 더 내려갔다. 지하 1층 표지판이 보였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몸을 밀어넣고 문을 살며시 닫았다. 복도가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길게 이어져 있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 같았다. 정숙희는 복도를 따라 걷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남자는 복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정숙희는 앞을 보고 뛰기 시작했다.
양쪽에 창고처럼 보이는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정숙희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봤지만 잠겨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지더니 남자가 뛰기 시작했다. 정숙희는 복도 끝까지 뛰었다. 계단이 또 나타났다. 이번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정숙희는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층, 두 층, 1층 출구 표지판이 보였다. 정숙희는 문을 밀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시 밀어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잠겨 있었다. 정숙희는 뒤를 돌아봤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남자 얼굴이 보였다. 30대 초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남자는 정숙희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정숙희는 뒤로 물러섰지만 등이 문에 닿았다. 남자는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라왔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죠. 그냥 잠깐이에요. 정숙희는 핸드백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남자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신분증 좀 보여주시면 돼요. 확인만 하고 가시면 돼요. 싫어요. 정숙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어렵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금방 끝나요. 내가 뭘 협조해요? 당신들 누구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정숙희의 팔을 잡았다. 정숙희는 비명을 질렀다. 나요. 사람 살려요. 목소리가 계단 통로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정숙희의 입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다. 정숙희는 고개를 돌리며 남자의 손을 물자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그 사이 정숙희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고 남자가 뒤쫓아왔다. 정숙희는 지하 1층 문을 밀고 복도를 따라 뛰었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에 출구 표시가 보였다.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이었다. 정숙희는 차 사이로 뛰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숨을 참았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발소리가 울렸다. 정숙희는 기둥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남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렸다. 남자의 발소리가 멈춰 고개를 살짝 내밀보았더니 남자가 차 사이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놓쳤어.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너 위에서 출구 막고 있어. 남자가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숙희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옆에 세워진 차 밑을 봤다. SUV였다. 차체가 높아서 밑에 공간이 있었다. 정숙희는 바닥에 엎드려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바닥이 차갑고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숨을 참고 누워 있었다. 남자의 검은 신발이 보였다. 멈췄다. 남자가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잠겨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걷기 시작하더니 발소리는 멀어져 갔다. 정숙희는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나왔다.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바닥이 시커멓게 더러워졌다. 주변을 살펴보니 남자는 주차장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고 정숙희는 출구 표시가 보이는 경사로를 따라 입구 쪽으로 뛰어 올라갔다. 밖으로 나와보니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인도를 걷고 있었다. 정숙희는 인도로 올라서서 뒤를 돌아봤다. 주차장 출구에서 남자가 나오고 있었고 남자가 정숙희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남자가 뛰기 시작했다. 정숙희는 인도를 따라 뛰었고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뛰었다. 모퉁이를 돌자 좁은 주택가 골목이 나타났다. 정숙희는 쓰레기통을 피해 담벼락을 스치며 달리고 또 달렸다. 뒤에서는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고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정숙희는 앞만 보고 뛰었고 골목 끝에는 큰 길이 보였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큰 길로 뛰어들었다. 경적 소리가 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다. 차는 정숙희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미쳤어요?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정숙희는 차 앞을 지나 반대편 인도로 올라갔다. 뒤에서 남자가 멈춰섰다. 차들 때문에 길을 건널 수 없었다. 남자는 정숙희를 노려봤다. 정숙희는 인도를 따라 계속 뛰었고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정숙희는 사람들 틈에 끼어 버스에 올라탔지만 교통카드가 없었다. 정숙희는 기사에게 말했다. 현금으로 낼게요. 1,500원이요. 정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 현금을 내고 버스 안쪽으로 걸어갔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 말하고 있었다. 버스는 문이 닫히고 곧바로 출발했다. 남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자 정숙희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물을 흘렸다. 정숙희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다. 모두 같은 번호였다. 정숙희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할머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버스 타고 있어요. 지금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버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카페에 갔는데 할머니 안 계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쫓아왔어요. 지하로 내려갔다가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직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경찰이 지금 찾고 있어요. 할머니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지금 어느 버스 타고 계세요? 정숙희는 앞쪽 전광판을 봤다. 152번. 152번이요. 152번. 그거 신림동 쪽으로 가는 버스예요. 할머니, 경찰서로 가세요. 신림경찰서에서 내려서 거기로 들어가세요. 제가 경찰한테 연락할게요. 네. 할머니, 절대 혼자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통화가 끊기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정류장마다 멈춰서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렸다. 학생들이 올라타고 회사원들이 내렸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정숙희의 세계는 무너져 있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옷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손바닥은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었다. 정숙희는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 검버섯 낀 손,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 이 손이 대체 뭘 잘못했을까?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버스가 멈춰 서고 안내방송이 울렸다. 신림경찰서 앞입니다. 정숙희는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걸어가 내렸다. 경찰서 건물이 보였다. 회색 건물, 태극기, 신림경찰서 간판. 정숙희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입구에 경찰관이 서 있었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정숙희가 다가가자 경찰관이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숙희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희를 바라봤다. 정숙희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희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할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고 벽에는 각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민원실 창구에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젊은 경찰관은 정숙희를 의자에 앉혔다. 여기 앉아 계세요. 물 좀 가져올게요. 정숙희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아까 전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동사무소 직원의 얼굴, 메모지의 글씨, 계단에서 쫓아오던 남자의 목소리, 차 밑에 숨었을 때의 공포. 정숙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정해야 했다. 경찰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했다. 경찰관이 종이컵을 들고 정숙희에게 건넸다. 드세요. 천천히 진정하시고요. 정숙희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시원해졌다. 정숙희는 종이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경찰관을 봤다.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을 거예요. 저 때문에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정숙희 씨 맞으세요? 동사무소 직원분한테 연락받았어요. 신분 도용건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형사님들이 동사무소 쪽으로 출동한 상태예요. 저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2명이요. 검은 점퍼 입은 남자들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뒤쫓아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꺼냈다. 다른 경찰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나왔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모습이었다. 형사는 정숙희를 보더니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정숙희 씨 맞으시죠? 저는 강력팀 박민수 형사입니다. 일단 진술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정숙희는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초연금 신청 때문에 등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던 것,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메모지를 건넸던 것, 메모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도망쳤던 것, 카페에서 숨었던 것, 남자들에게 쫓겼던 것. 이야기하는 동안 형사는 수첩에 메모를 했다. 정숙희가 말을 마치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지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정숙희는 핸드백을 열고 메모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쳐 형사에게 건넸다. 형사는 메모지를 읽었다. 이거 동사무소 직원이 쓴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럼 등본도 가지고 계시죠? 정숙희는 다시 핸드백을 뒤졌다. 등본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고 형사는 등본을 펼쳐 들여다봤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참을 들여다보던 형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신림서에 피해자분 계신데 등본 확인 좀 해봐. 정숙희 씨,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예요? 정숙희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불러줬고 형사가 전화로 전달했다. 잠시 통화하던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확실해? 알았어. 바로 갈게. 형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눈빛이 심각해졌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사건 들어가 있어요. 총 1억이 넘어요. 오늘 아침 8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됐어요. 정숙희는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1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알아요.
신분 도용이에요. 누군가 할머니 개인정보를 빼내서 대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동사무소에서 할머니가 등본 떼는 걸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왜 저를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혼자 사시죠? 연락할 가족도 많지 않고요?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이런 범죄가 많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려서 신분을 도용하는 거예요. 대출받고 통장 만들고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해요. 피해자가 나이 드신 분들이라 대응도 늦고 연락할 가족도 없으니까 범인들이 노리는 거죠. 정숙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저 어떡해요? 그 돈 다 갚아야 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책임 없어요. 지금 금융권에 사기 신고 들어갈 거고 대출도 전부 취소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숙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 사람들은요? 저 쫓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수사팀이 동사무소 주변 CCTV 확인하고 있어요. 얼굴 나오면 추적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신분증 재발급 받으셔야 해요. 지금 신분증은 이미 복사본이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가 일어서며 정숙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동사무소 직원분한테 연락해서 여기로 오시라고 할게요. 그분 진술도 들어야 하니까요. 네. 만약 동사무소 직원이 메모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만약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만약 남자들에게 잡혔다면, 정숙희는 몸을 떨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30분쯤 지났을까? 경찰서 입구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아까 창구에서 자기를 응대했던 동사무소 직원이었다. 직원은 정숙희를 보더니 급히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직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제가 진작 경찰 불렀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할머니 혼자 도망치게 해서요. 아니에요. 당신이 알려줘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고 말이 필요 없었다. 직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정숙희는 따뜻한 그 손을 잡았다. 제 이름은 김유진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저는 정숙희예요. 고마워요, 유진 씨.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형사가 다시 나타났다. 유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진 씨 맞으시죠? 진술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유진이 정숙희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형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정숙희는 다시 혼자 남았고 로비는 조용했다. 창구 직원은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숙희는 핸드백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부산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은 바쁠 것이다. 그리고 걱정만 시킬 것이다. 정숙희는 휴대전화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진이 밖으로 나왔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정숙희 옆에 앉았다. 진술 다 끝났어요. 형사님이 CCTV에서 범인들 얼굴 나왔대요. 곧 검거될 거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할머니 신분증 도용한 사람들도 추적 중이래요. 대부업체 사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대요.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정숙희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혼자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혹시 연락할 가족 있으세요? 아들이 부산에 있어요. 근데 바쁠 거예요.
그래도 연락은 하셔야죠. 제가 전화 좀 드릴까요? 정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휴대전화를 꺼냈고 정숙희가 아들 번호를 불렀다. 유진이 전화를 걸었고 한참 후에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사무소 직원 김유진이라고 해요. 지금 정숙희 할머니 옆에 있는데요. 오늘 할머니께서 신분 도용 사건에 연루되셔서 경찰서에 계세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네, 어머니가요? 지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근데 오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어느 경찰서죠? 신림경찰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고 정숙희를 봤다. 아드님이 올라오신대요. 그때까지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정숙희도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지만 이 젊은 여자의 용기가 자기를 살렸다. 그리고 지금도 옆에 있어준다. 정숙희는 유진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경찰서 로비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헐겁게 풀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숙희를 발견하고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니. 정숙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들이 달려와 정숙희를 끌어안았다. 정숙희의 몸이 아들의 품에 묻혔다. 아들의 심장 소리가 크게 뛰는 것이 들렸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은 정숙희를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정숙희를 살폈다. 먼지 묻은 옷, 더러워진 손, 흐트러진 머리.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유진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사무소 직원 김유진이라고 해요. 아들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와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형사가 다시 나타나 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이신가 보네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아들은 정숙희를 의자에 앉히고 형사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정숙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가 끝나고 아들이 돌아왔다. 정숙희 옆에 앉았다. 형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신분 도용 사건이라고요. 어머니,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계속 도망 다녔으니까.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정숙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오늘 부산 안 내려가고 여기 있을게요. 그럼 회사는? 회사보다 어머니가 중요하죠. 이미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정숙희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또 흘렀다. 아들이 손수건을 꺼내 정숙희의 눈가를 닦아줬다. 울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그때 경찰서 입구 문이 거칠게 열렸고 경찰관 2명이 남자 2명을 끌고 들어왔다. 수갑이 채워진 남자들이었다. 정숙희는 그들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었다. 자기를 쫓아왔던 그 남자들. 한 명은 계단에서 자기 팔을 잡았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전화하던 남자였다.
정숙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이 뒤로 물러났다. 아들이 재빨리 정숙희를 붙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사람들 지금 체포된 거예요. 정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남자들은 경찰관에게 이끌려 조사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정숙희를 보며 남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정숙희는 몸을 떨었다.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도망 다니셨어요? 그냥 얌전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경찰관이 남자의 어깨를 밀었다. 입 닥쳐. 걸어. 남자가 웃었다. 어차피 증거 없어요. 우리 그냥 산책하다가 할머니 마주친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도망간 거고요. 형사가 다가왔고 남자의 얼굴 가까이 자기 얼굴을 들이밀었다. 산책? CCTV에 다 찍혔어.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할머니 기다리고 있던 것, 카페까지 쫓아간 것, 지하 주차장에서 할머니 붙잡으려던 것. 전부 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고 형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너희 일당 대부업체 사장도 잡혔어. 지금 본서에서 조사 중이야. 할머니 개인정보 빼돌린 것, 대출 신청한 것 전부 자백했어. 너희 끝났어. 남자는 입을 다물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경찰관이 남자들을 끌고 조사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정숙희는 아들의 품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린 정숙희를 아들이 의자에 앉혔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저 사람들 못 나와요. 유진이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대부업체 조직적으로 범행 저지른 거래요. 피해자가 할머니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래요. 정숙희는 고개를 들었다. 다른 분들도 저 같은 일 당하신 거예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로 노렸대요. 개인정보 빼내서 대출받고 통장 만들고 그걸로 보이스피싱에도 쓰고요. 정숙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진은 잠시 말이 없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 분은 돈 갚느라 힘들어 하신대요.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웠대요. 신분 도용 당한 걸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정숙희는 눈을 감았다. 만약 유진이 메모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자기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빚더미에 앉아서 평생 갚느라 고생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형사가 밖으로 나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정숙희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조서 작성은 내일 하셔도 돼요. 오늘 많이 지치셨을 테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그 사람들은요? 유치장 들어가요. 내일 검찰 송치될 거고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른 피해자분들은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전부 연락해서 조사 중이에요. 할머니처럼 신분 도용당한 분들 총 12명이에요. 다들 대출금 취소 절차 밟고 계세요. 그분들도 돈 안 갚아도 돼요? 네.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니까 책임 없어요. 금융사기로 처리돼서 대출금은 전부 취소될 거예요. 정숙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형사가 계속 말했다. 오늘 할머니 덕분에 이 조직 일망타진했어요. 할머니가 신고 안 하셨으면 계속 범행 저질렀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뭘 했어요? 그냥 도망 다닌 것밖에요. 그게 용기예요. 많은 분들이 겁먹고 신고도 못 하세요.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정숙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유진이 정숙희의 손을 잡았다. 형사님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도 정숙희의 어깨를 안았다.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정숙희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유진의 따뜻한 눈빛, 아들의 든든한 존재감, 형사의 진지한 표정.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줬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형사가 서류 봉투를 정숙희에게 건넸다. 이건 오늘 사건 경위서예요. 내일 조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분증 재발급은 내일 동사무소 가시면 바로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형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숙희도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정숙희를 일으켜 세우고 유진은 핸드백을 집어 정숙희에게 건넸다. 할머니, 제 번호 드릴게요.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유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자기 번호를 불렀다. 아들이 자기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유진과 정숙희는 서로를 안고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유진이 먼저 몸을 뗐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요. 너도 고생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네. 서로 미소를 짓고 아들이 정숙희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가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다. 밖은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유진은 손을 흔들며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정숙희와 아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아들의 차가 보였다. 아들이 차 문을 열어 조수석에 앉혔다.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했다. 창밖에는 경찰서 건물이 점점 멀어졌고 유진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손의 감촉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알겠어요. 집 가서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악몽 같았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정숙희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피곤함이 밀려왔고 아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머니,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숙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집을 향해 계속 달리고 달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정숙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방에서 아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어젯밤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정숙희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며 집에서 같이 자겠다고 했다. 정숙희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다. 어제 너무 많이 뛰어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도 뻐근했다. 정숙희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다. 아들은 담요를 배까지만 덮고 한쪽 팔은 바닥에 늘어뜨린 채 정숙희는 담요를 아들의 어깨까지 올려줬다. 아들이 살짝 움직이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정숙희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몇 개, 김치, 된장, 대파. 아침을 해야 했다. 먼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치를 접시에 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냄새가 퍼졌다. 아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먹어야지. 아들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덜 떠진 상태로 보더니 미소 지었다. 제가 할 텐데. 어머니 쉬세요. 괜찮아. 다 했어. 아들은 식탁에 앉았고 정숙희가 밥과 반찬을 차렸다. 계란 후라이, 김치, 된장찌개,
김. 소박한 아침상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김치 씹는 소리만 들렸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경찰서 가야 해요. 조서 작성하러요. 알아. 제가 같이 갈게요.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정숙희는 숟가락을 내려놓려 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너한테 폐만 끼치네. 무슨 말씀이세요? 폐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요. 그래도 너 일도 바쁠 텐데. 아들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정숙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부산에서 일하느라 자주 못 올라와서 늘 미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면서도 일 핑계로 안 올라왔잖아요. 이번 일로 정신 차렸어요. 이제 더 자주 올게요. 정숙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감사할 건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들이 차 키를 들었다. 가요, 어머니. 두 사람은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랐다. 아들이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한 거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어제의 공포는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숙희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이 놓여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정숙희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조서 작성하고 신분증 재발급 안내해 드릴게요. 시간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형사는 정숙희와 아들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에 책상 하나, 의자 4개, 컴퓨터 1대. 형사가 의자를 권했다. 정숙희는 앉았고 아들은 옆에 서 있었다. 형사가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시간 순서대로요. 정숙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사무소에 간 것, 직원이 메모지를 건넨 것, 도망친 것, 남자들에게 쫓긴 것. 형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했다. 정확한 시간, 장소, 남자들의 특징. 정숙희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다. 1시간이 넘게 걸린 조서 작성이 끝나고 형사가 프린트를 했다.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정숙희는 조서를 읽었다. 자기가 말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정숙희는 마지막 줄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형사가 조서를 받아 파일에 넣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재판 넘어가면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연락드릴게요. 네.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할머니, 혹시 범인들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정숙희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형사를 봤다. 범인들을요? 네.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으시면 대면 조사실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정숙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 남자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만나야 한다고.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만나겠어요. 아들이 정숙희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안 만나셔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만나고 싶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가 복도를 따라 걸었고 정숙희와 아들이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 대면 조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의자가 마주보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큰 거울이 붙어 있었다. 형사가 설명했다. 저 거울 너머에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 되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아들은 옆에 서 있었다. 형사가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이 남자를 의자에 앉혔다. 어제 계단에서 정숙희의 팔을 잡았던 그 남자였다. 남자는 정숙희를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고 형사가 문 옆에 섰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정숙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정숙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남자가 계속 말했다. 변명할 생각 없어요. 제가 한 짓 다 알아요. 할머니 얼마나 무서우셨을지도 알아요. 그걸 알면서 왜 그랬어요? 정숙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있었어요. 갚지 못하면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들 괴롭혔어요? 나도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입을 다물고 정숙희가 계속 말했다. 나도 돈 없어요. 매달 월세 내고 약값 내고 밥 먹고 살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요. 기초연금이라도 받으려고 동사무소 간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내 명의로 억 단위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그거 갚느라 평생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다른 피해자들은요? 그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어깨가 떨리더니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정숙희는 남자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고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슬픈 감정이 들었다. 저 남자도 누군가의 아들일 것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것이다. 남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변명 안 할게요. 벌 받을게요. 그냥 할머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숙희는 한참 남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나이가 몇이에요? 33이요. 가족은 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계세요. 지방에 혼자 사세요. 어머니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숙희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아들 있어요. 부산에서 일해요. 어제 이 일 알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수갑 찬 손이 떨렸다. 정숙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도 용서 못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벌 받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숙희는 뒤돌아섰다. 아들이 정숙희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안내해 나왔지만 뒤에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사가 다가왔다. 할머니, 힘드셨죠? 아니에요. 만나길 잘했어요. 저 사람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벌은 받아야죠. 네, 당연히 받을 겁니다. 경찰서 로비에는 따뜻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했다. 창밖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무릎이 아파 아들이 옆에서 팔을 잡아줬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 정숙희는 뒤를 돌아봤다. 유진이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정숙희 앞에 섰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동사무소에서 바로 왔어요. 유진 씨, 어쩐 일이에요? 유진은 종이봉투를 정숙희에게 건넸다. 할머니 신분증 재발급 신청해뒀어요. 일주일 후에 나올 거예요. 그때 동사무소로 오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임시 신분 증명서예요. 급하게 필요하시면 이거 쓰세요. 받은 봉투는 무거웠고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유진이 미소를 짓자 정숙희가 따라 미소 지었다. 아들이 유진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유진이 정숙희를 보며 표정이 진지해졌다. 할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이번 사건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할머니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할머니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당할 뻔했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러면 다른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어려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강연 형식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듯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들이 정숙희를 봤다. 어머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숙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섭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끄러웠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져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언제 하는 건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오전 11시에 동사무소 3층 강당에서요. 1시간 정도면 돼요. 정숙희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들이 손을 꽉 쥐어줬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유진이 정숙희를 따뜻하게 안았다가 몸을 떼고 말했다. 제가 자료 준비해 둘게요. 할머니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응, 알겠어. 유진이 시계를 봤다. 아, 저 동사무소 돌아가야 해요. 민원인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 어서 가봐. 고생하지 말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봬요. 유진이 손을 흔들며 뛰어갔고 정숙희와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글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강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들은 차를 우려서 정숙희에게 건넸다. 드세요, 어머니. 정숙희는 따뜻한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부산 내려가야 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가야지. 일이 중요하지. 근데 어머니 혼자 두고 가기가 불안해요.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범인들도 잡혔고. 그래도요. 너 걱정 마.
나 혼자 살아온 지 7년이 넘었어. 이제 익숙해. 아들은 한참 정숙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 부산으로 내려오시는 거 어때요? 정숙희는 고개를 들었다. 뭐? 저랑 같이 사는 거요. 제 집이 좀 작긴 한데 방 하나 비워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정숙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 신경 쓰게 하기 싫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 도리예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정숙희는 창밖에 추억이 가득한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봤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이사 오고 살아온 동네였다. 여기가 편해. 익숙하고. 알아요. 근데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해요. 정숙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들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급하게 정할 일은 아니니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오시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응. 아들은 시계를 봤다. 어머니, 저 짐 싸야 해요. 5시 기차 타야 하거든요. 그래, 어서 준비해. 아들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을 개고 세면도구를 넣고 노트북을 챙겼다. 정숙희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의 등이 넓어 보였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아이였는데. 아들이 짐을 다 싸고 신발을 신으며 정숙희를 봤다. 어머니, 전화 자주 할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교육 프로그램 끝나면 전화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어요. 그래. 아들과 정숙희는 서로를 한참 동안 안고 서 있었다. 아들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아들이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서 차에 짐을 실었다. 정숙희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숙희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아들도 손을 흔들었다. 정숙희는 소파로 돌아와 앉아 유진이 준 종이봉투를 열었다. 임시신분증명서, 신분증 재발급 안내문, 금융사기 예방 안내 책자. 정숙희는 책자를 펼쳤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신분 도용, 각종 사기 수법들이 설명되어 있었다. 정숙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자기가 당한 수법도 나와 있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 신분 도용 대출 사기. 피해 사례도 여러 건 소개되어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떨렸지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정숙희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구멍가게를 지나고 약국을 지나 시장 입구가 보였다. 시장 안에는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고르고 아저씨들이 생선을 팔고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정숙희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 채소 가게에서 멈췄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 그냥 일이 좀 있었어. 그래요? 오늘 배추 싸요. 한 포기 사가세요. 그래, 줘봐. 정숙희는 배추를 고르고 감자도 샀고 대파도 샀다. 다음은 정육점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조금 샀다. 다음에 올라오면 구워주려고 두부도 샀고 계란도 샀다. 장바구니가 더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정숙희를 보더니 반가워했다. 어머니, 며칠 소식이 없길래 궁금했어요. 아, 죄송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거든요. 정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그럼 제가 반찬 좀 가져갈게요. 좋아요. 그럼 이따가 오세요. 정숙희는 집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하고 반찬을 몇 가지 담아 옆집으로 갔다. 옆집 할머니가 웃으며 정숙희를 맞았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작은 거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자기 집과 비슷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앉아요. 밥 차릴게요. 두 할머니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반찬, 밥.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며칠 전에 큰일 뻔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정숙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사무소에 간 것, 메모지를 받은 것, 도망친 것, 경찰서에 간 것. 옆집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죠. 근데 좋은 사람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세상이 무섭긴 해요. 혼자 사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두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시간이 흘러 정숙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들어갈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별 말씀을요. 자주 와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정숙희는 옆집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숙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니? 곧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니. 방금 집 도착했어요. 저녁 드셨어요? 응, 옆집 할머니랑 같이 먹었어. 다행이네요. 푹 쉬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정숙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에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금요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숙희는 일찍 눈을 뜨며 시계를 봤다. 평소보다 잠이 오지 않아 1시간이나 일찍 깼다. 오늘은 동사무소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정숙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긴장이 조금 풀린 정숙희는 옷장을 열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을까? 아니면 조금 단정한 옷을 입을까? 정숙희는 한참 고민하다가 깨끗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다. 오래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한 거울 속 낯선 자기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다. 시계를 봤다. 9시였고 교육은 11시부터였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소파에 앉아서 유진이 준 자료를 다시 펼쳤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메모해뒀다. 동사무소에 간 이후 메모지를 받았던 순간, 도망쳤던 일, 경찰에 신고한 일. 정숙희는 메모를 읽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아직도 생생한 기억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10시가 되자 정숙희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동사무소까지는 10분 거리였다. 평범한 아침 풍경들을 보고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자 건물을 올려다봤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정숙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3층 강당 입구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문이 열려 있었다. 정숙희는 안으로 들어갔다. 강당은 생각보다 컸다. 의자가 50개쯤 놓여 있었고 스크린이 설치된 앞쪽에는 단상이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자리에 앉고 있었고 대부분 정숙희 또래의 어르신들이었다. 몇몇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숙희는 뒤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유진이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숙희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11시가 되자 유진이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진이 스크린을 켰다. 각종 사기 수법들이 화면에 떴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신분 도용. 유진은 하나하나 설명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설명이 끝나고 유진이 말했다. 오늘 특별히 실제 피해를 당하실 뻔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실 거예요. 정숙희 할머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정숙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리가 떨렸다. 앞으로 걸어갔고 모든 시선이 정숙희에게 쏠렸다. 단상에 올라서 유진이 의자를 내왔다. 정숙희는 앉아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손이 떨려서 마이크가 흔들렸다. 정숙희는 숨을 고르고 사람들을 봤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희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정숙희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신분 도용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등본 떼러 동사무소에 갔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창구 직원분이 이상한 메모지를 건네줬어요.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희는 그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메모지를 펼쳤을 때의 충격, 복도를 뛰어나갔을 때의 공포, 남자들에게 쫓겼을 때의 두려움.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고 몇몇은 입을 벌리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 밑에 숨었어요. 남자가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숨소리만 들릴까봐 숨도 못 쉬었어요. 정숙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유진이 다가와서 정숙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명의로 억 단위 대출이 신청돼 있었어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빼내서 한 거였어요. 만약 유진 씨가 메모지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숙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유진 씨가 알아차렸고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12명이나 더 있었대요. 그분들 중에는 아직도 피해 복구 중이신 분들도 계세요. 정숙희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개인정보 절대 주지 마세요. 대출 신청 같은 거 하실 때도 꼭 가족이랑 상의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도망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정숙희는 잠시 생각했다. 혼자라는 거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요.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진 씨, 경찰, 제 아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다. 범인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있어요. 재판 기다리는 중이래요. 잘 됐네요. 그런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정숙희는 당황했다. 유진이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희는 단상에서 내려오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부끄럽고 떨렸지만 해냈다.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몇이 정숙희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덕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정숙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나갔다. 유진이 정숙희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들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유진이 정숙희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오늘은 시간 있어요. 두 사람은 강당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동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유진이 정숙희의 팔을 잡았다. 근처에 맛있는 칼국수집 있어요. 거기 가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골목을 걸으면서 유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동사무소 일 민원인들, 동료들. 정숙희는 웃으며 들었다.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작은 칼국수집 가게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칼국수를 주문했다. 따뜻한 국물과 쫄깃한 면이 나왔다. 정숙희는 한 입 먹고서 말했다. 맛있네. 그죠? 여기 오래됐어요. 사장님이 40년 넘게 하셨대요. 두 사람은 조용히 먹다가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옆집 할머니랑 가끔 밥 같이 먹고 아들이 전화 자주 하고 다행이에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외롭긴 하지. 근데 익숙해. 7년 넘게 혼자 살았으니까. 유진은 잠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부산 내려가시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숙희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말했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숙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여기가 익숙하고 편한데 아들 말대로 부산이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래.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유진이 계산을 했다. 가게를 나와 골목을 걸으며 유진이 말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휴가예요. 고향에 다녀올 거예요. 그래. 어디가 고향인데? 전주요. 부모님이 거기 계세요. 좋겠다. 부모님 얼굴 보면 마음이 편하지. 네. 할머니도 아드님 보러 부산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지. 곧 갈게. 동사무소 앞에 도착했고 유진이 정숙희를 봤다. 할머니, 저 들어가야 해요. 오후에 민원인들 오실 거거든요. 그래, 어서 가. 고생하지 말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유진과 정숙은 서로를 안았다. 유진이 몸을 떼고 손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응, 나야. 오늘 교육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 사람들이 잘 들어줬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잘하셨을 거예요. 글쎄, 떨리긴 했는데 해냈어. 아들이 웃었다.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나 곧 부산 갈게.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쯤. 아들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제가 역에 마중 나갈게요. 응, 그래.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통화를 끊고 정숙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다. 눈을 감고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새울음소리,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무서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겨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숙희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다.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정숙희에게는 특별한 오후였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였다. 정숙희 할머니는 그날 아침 평범하게 등본을 떼러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아차렸고 망설이지 않았고 행동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심과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극장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